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파티의 권오현입니다. 네, 저희 조합에서는 저를 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디지털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광범위한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가 함께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질문인데요. 디지털 기술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일까요? 해결책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다 비슷하실 거예요. 원인이기도 하고 해결책인 것 같기도 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주 오래전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어, 영국에서. 왜냐하면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방목질을 이제 목초지를 키우는데 그걸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가로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로봇 혹은 인공지능이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을 것 같고. 근데 저때 인클로즈 운동 이쪽이 한 400년 정도 진행됐는데 그걸 통해서 뭐가 사라졌냐면 공동의 땅, 공공재,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함께 방목하는 그 땅이 사라집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하면은 우리의 공공에 또 뭐가 사라질까 이런 상상들을 혹은 전망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나흘 동안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보면 기술을 통해서 사실 저희는 물건을 바로 사면 바로 오후에 받아볼 수 있는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라이더 유니온에서 오신 분이 얘기해 주신 것은 그걸 잘 보니까 서울이 그냥 플랫폼 공장이 되어 있더라. 라이더들이 그 위를 오가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서울을 오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배차를 하는 것을 거절하면 거기서 손해를 입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다니다 보니까 우아한 형제들이나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산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기업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인공지능이 2030년에 시장 규모가 1조 3천 달러에서 1조 8천 달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을 자동으로 죽이는 어떤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노동 계층을 엘리트와 대부분의 그 정규직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예측된다는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수많은 노동은 여기 오른쪽 끝에 있는 왼쪽 끝인가요?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이 메카니컬 터크라는 건데 뒤에는 사람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미세 노동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들도 나누었고요. 이제 모든 가게 어디 가면 이제 새로 키오스크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키오스크를 우리는 지금은 다 잘 사용하시겠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저 키오스크나 예매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사람을 맞추는 거죠. 사람의 기계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포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전히 택시를 잡기 위해서도 카카오티를 쓰지 않으면 택시조차 잡을 수 없는데 그럼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들은 이제 대중교통도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택시마저 잡을 수 없는 시기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보통 가짜뉴스라고 얘기하지만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기 너무 쉬워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론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민들이 뭔가 의견을 내는 과정들 자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회의 편견들은 더 강화되고 소수자나 그리고 대부분의 대중들은 나는 GPT는 미국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상상도 못하는 정말 뭔가 열등한, 기계보다 열등한 존재로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환경 문제도 같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저 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희토류라는 희귀한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는데 수많은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환경오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원을 놓고 국제 이제 나라들 간의 갈등마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많은 편리함을 주고도 있지만 또 많은 위기를 야기하는 어떤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는
인쇄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늘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딱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성경하고 그다음 뭔 줄 아십니까? 네, 제일 많이 팔린 게 면제부라고 합니다. 네, 면제부가 많이 팔리고 나서 한 50년쯤 지나서 이제 루터가 똑같은 인쇄술을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찍어서 전 유럽에 뿌립니다. 사회가 점점점 모순이 기술로 인해서 모순이 강화되면 또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사회가 다시 바뀔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걸 지금 기다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셨던 패널 중에 구본건 선생님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우리가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현재는 AI와 플랫폼이 소유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절대 권력 집단과 빅테크 기업 그 소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얘기들도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민주주의 랩에서 이제 며칠간 나눈 얘기들 중에는 우리가 시민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기술과 시민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들, 6411에서 그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노동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더 많이 만들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인공지능에 대한 리터러시나 인공지능에 대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더 나가서 디지털 시민권을 확보하고 또 사회연대경제나 마을공화국, 일터나 일상의 민주주의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이제 100년 전에 케인즈라는 사람 대부분 아시죠? 이분이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경제적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비대해 본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단지 한 4가지 정도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인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힘, 전쟁과 내란을 피하려는 결의, 적절하게 관심을 끄는 문제의 방향을 과학에게 잘 맡기려는 의지, 그 외에는 이제 고정 축적률, 이제 이익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익률보다는 앞에 3가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그때쯤에 우리 100년 뒤에 후손, 그러니까 저희들이겠죠. 들은 삶의 기술과 아트인데요. 삶의 아름다움과 목적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는 삶은 그렇지 않죠. 근데 앞에 3가지는 제가 보면 약간 정치적이고 앞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는 3가지 정도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디지털 기술이 저희가 앞으로 남은 시기에 공동체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저는 어쨌든 열린 기술과 민주주의, 공공재, 기술의 반대편에 시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자체를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볼까라는 얘기인데요. 자동화를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들의 어떤 수기 과정과 어떤 결정 과정을 완전히 기계에게 맡기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디지털 공론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리고 정부도 바뀌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이 훨씬 똑똑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고 시민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들, 대화와 합의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공간과 프로세스를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2가지가 있는데 양과 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간에 대한 양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질인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틀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무조건 맞는 얘기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도 많이 얘기하고 틀린 얘기에 대해서 가짜나 이런 허위 정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오염수 관련해서도 과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얘기하는 자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면 저는
시민들을 존중하는 대화들, 시민들은 사실은 맞는 얘기를 듣고 싶고 맞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존중받는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들, 그리고 시민을 존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자리들을 더 많이 열고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여기 뭐냐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고 2015년 구글 코리아에서는 검색어 순위 2위에 올랐고, 현재 2023년 11월 기준에서는 세계 208위, 대한민국 8위, 국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나무위키의 뭐라고 할까요? 정책 문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위키는 법적으로는 파라과이 소속이고요. 누가 운영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공론, 인터넷상에서의 대화, 인터넷상에서의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들의 출처가 불분명하죠. 근데 나무위키는 정말 훌륭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단지성의 결과물인데, 근데 좀 더 우리가 이 정보들이 누가 소유하고 있고 누가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민주화하자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디지털로 더 많이 활용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같이 요구해야 될 것은 디지털 기술 자체를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알 권리죠.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고, 어떤 기술을 만드는 과정과 중요한 결정과 개발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권리를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많은 기업들과 정부도 서비스를 많이 유지하니까요. 오늘 어제 민원24도 사고가 난 것처럼 책임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멈출 권리를 시민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시민들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간의 권리처럼, 기본권처럼 시민들의 디지털 주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공론장이든 다양한 대화의 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 기반에서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의 민주화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통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기업들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민주화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시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얘기들, 아시는 얘기 중에서는 ESG라든지 올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아시나요? 네이버의 최대 주주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카카오가 SM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직전에 SM의 지분을 국민연금이 정리하는 등, 사실은 카카오가 이런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연금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바이두라는 이제 중국에 있는 커다란 IT 기업을 투자한 어떤 펀드에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누구도 이 기업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가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기능을 한다면 실패할 수 있죠. 그리고 투자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작업들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실패만 떠왔냐는 거죠. 왜 성과는 떠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앞으로 디지털 경제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국민들이 모두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혹은 통제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가면 사회연대경제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엔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협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단체, 커뮤니티, 협회,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디지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디지털 알고리즘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데이터를 만들고 더 나가면 민주주의 관련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중에 하나인데 사회의 필수 인프라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공적인 기관들, 공적 뭐라고 할까요? 그 공익법인들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그런 게 우리 경제의 필수 어떤 큰 플레이어들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면 시민으로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책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다르게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 말고 이게 당연한 우리 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실 디지털 이슈는 늘 얘기할 때 사람들이 나는 코딩도 못하고 뭐 이제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이래서 다들 약간 거리를 두고 보시는데 그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시민의 권리로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내야 저희들이 후손이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보다는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3년 전에 공적 마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얼마나 남았는지 보실 수 있는 앱들을 보신 적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희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에 정부가 정말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주면 좋겠다고 저 제안서를 썼었습니다. 그때 썼던 제안서가 이런 것이었고요. 저희가 썼던 제안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그러면 실제로 마스크 재고를 볼 수 있는 앱을 같이 만들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문의하셔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의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리고 그때 썼던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것들로 같이 만들었고 이 과정에 이제 정부나 약사 그리고 일반 개발자들 함께 모여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사실 이걸 할 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정부나 기업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봤고 그 상황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 안 열어주면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책임 이전에 당연한 권리를 우리가 요구하고 안 해주면 우리가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행인 것은 저는 꼭 시민이라는 게 어디 속해 있지 않은 개인을 말하진 않잖아요. 동료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약사분들이나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커다란 기업도 어떻게 보면 동료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정부에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인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했고 그 과정에 저희가 불과 3일 만에 이 앱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이제 어디에 마스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앱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거의 한 400명 가량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언제든지 요청하고 먼저 나서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넘어서서 지금은 한국과 일본, 대만에 있는 이런 시빅 해커라고 하죠.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시민으로서 함께 네트워킹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사실은 다 정말 엄청난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들을 다 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손에 이 기기들을 이용해서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신감, 권리 이런 것들을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개발을 하거나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요를 누르거나 내가 알고 있는 뉴스를 친구에게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큰 어떤 디지털 기술의 위기가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저는 엄청 멋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사진인데 우리가 어디 등산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무더기가 막 쌓여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는 이 작업들이 누가 보면 그냥 돌 하나 얹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겠지만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바로 시민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돌을 정말 예술적으로 얹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같이 작은 거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를 요구하고 정말 멋있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